안녕하십니까. 거꾸로 읽는 조선왕조실록 강의를 맡은 박영규 박사입니다. 본 강의는 5개의 클립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첫 번째 강의는 공신세종, 공부의 힘으로 운명을 바꾸다 라는 제목의 강의입니다. 왜 우리는 역사를 거꾸로 읽어야 할까요? 자동차의 주행에 비유하자면 역사는 정주행이고 역사 공부는 역주행입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그 시대에 발생한 인간의 행적과 다양한 사건들을 내림차순으로 기록한 것을 우리는 역사라고 부릅니다. 역사는 문자로 기록된 과거인 것이죠. 과거를 기록한 문서꾸러미를 우리는 사료라고 부르는데 오늘 우리가 공부하고자 하는 조선왕조실록도 그러한 사료 가운데 하나입니다. 역사 공부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 그게 뭘까요? 바로 역사를 평면적 시각이 아니라 입체적 시각으로 읽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역사를 평면적 시각으로 읽으면 사관들이 기록한 문자 체계라고 하는 한계를 결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강물을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는 연어처럼 역사를 거꾸로 읽는 습관을 들여야 역사를 주체적으로 해석할 수 있게 되고 역사에 담긴 의미와 진실을 똑바로 마주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영국의 위대한 역사학자인 E.H. 칸은 역사란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다 라고 말했습니다. 역사를 거꾸로 읽을 때 우리는 사료에 기록된 행간의 의미를 제대로 발견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역사와 참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역사 공부에 대한 이러한 관점을 염두에 두면서 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종은 왕이 될 운명을 타고나지 않은 남자였습니다. 위로 형님들이 2분이나 계셨죠. 그래서 장자 승계 원칙이 명확했던 조선왕조의 특성상 셋째인 세종이 왕이 되는 것은 꿈도 꿀 수 없는 일이었죠. 세종대왕의 아버지인 태종은 왕자 시절의 세종, 즉 충령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너는 왕이 될 팔자를 타고나지 않았기 때문에 시나 서화를 즐기면서 적당하게 인생을 그렇게 살아라 하는 말을 했습니다. 세종도 자신의 위치를 잘 알고 있었죠. 그래서 왕이 되겠다는 생각은 1도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말씀대로 시나 서화를 하면서 평범한 왕자의 삶을 꿈꾸었습니다. 실록의 기록에 따르면 왕자 시절의 세종은 예술 방면에 무척 뛰어났다고 합니다. 시나 서화에 대해서 매우 정통했고 돌이나 꽃과 같은 자연을 보는 그런 이 시각도 대단히 미학적인 시각도 대단히 뛰어났다고 합니다. 특히 음악에는 발군의 실력을 발휘했다고 합니다. 절대 음감을 가졌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음악의 조예가 깊었다고 하더군요. 만약에 운명대로 살았으면 세종은 왕이 되지 않고 조선의 위대한 아티스트가 되었을 그런 남자였습니다. 물론 장자가 아니라도 왕이 될 수 있었죠. 세종의 아버지이자 조선의 제3대 왕인 태종도 사실은 장자가 아니었지 않습니까? 위로 형님들이 4분이나 계셨지만은 태종은 형님들을 다 제치고 스스로 왕위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세종은 태종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태종에게는 정치적인 야심 그리고 권력에 대한 집념이 있었지만 세종은 그런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피. 세종은 자신의 손에 피를 묻히기를 싫어했습니다. 피를 묻히고 싶지 않았던 것이죠. 아버지 태종처럼 형제를 살육하고 처남들을 죽음으로 내몰고 외가와 사돈의 집안을 풍비박산내는 그런 비정한 사람이 되고 싶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세종은 세자자리에서 쫓겨난 첫째 형님 양녕과 자신에게 왕의 자리를 양보한 둘째 형님 효령대군을 지극정성으로 모셨습니다. 사극에도 자주 나오지만은 세종은 양녕을 궁궐로 자주 초청해서
술도 대접하고 음식도 대접하면서 형제간의 우애를 돈독하게 했습니다. 효령대군도 마찬가지입니다. 효령은 왕이 된 동생의 지극한 보살핌 속에서 굉장히 장수를 누렸습니다. 조선왕의 9대왕이면 세종 때로부터 이 5대가 흘러가는 그 시절까지 효령대군은 살아서 왕실의 어른으로 제 역할을 다 했다고 합니다. 꺼진 불도 다시 보자. 아버지 태종은 세종에게 혹시 있을지도 모르는 정치적인 야심에 싹을 자르기 위해서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습니다. 세종이 밤을 새워가면서 글을 읽는다는 그런 소문이 궁궐 내에 돌자 태종은 충령에게 밤에는 아예 책을 읽지 못하도록 명령을 내렸습니다. 혹시 병이 날까 걱정하는 마음에 그렇게 했다고는 하지만 내심으로는 권력 서열의 역전 가능성이라는 그런 상황을 미리 차단하기 위해서 그런 조치를 내린 것이죠. 자신의 과거에 비춰볼 때 그런 상황은 분명히 가능하다고 본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궁궐 내에서는 양령에 대한 소문이 무척 좋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이 양령이 책과 담을 쌓고 살은 것은 결코 아닙니다. 양령도 기본적으로 문학에 대해서는 관심이 엄청 많았습니다. 중국에서 수입된 요즘 말로 하면 무협지, 무슨 연애 소설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열심히 읽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책에 대해서 자신이 직접 서문을 쓴 적도 있습니다. 그만큼 문학 공부에는 자질도 있었고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렇지만 조선시대, 왕조시대의 세자에게 요구되는 공부는 그런 게 아니죠. 문학은 크게 상관이 없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 성리학 공부입니다. 조선시대의 통치 이데올로기를 형성하는 성리학 공부, 이것이 세자에게 요구되는 가장 중요한 덕목이자 공부였습니다. 양령과는 달리 세종은 성리학 공부에도 발군의 실력을 발휘했습니다. 논어, 맹자, 중용대학과 같은 사서뿐만 아니라 이 성리학의 최고봉이라고 하는 주역에도 이 세종은 탁월한 재능을 발휘했다고 합니다. 성령대군의 병이 깊어지자 태종이 주역점을 치게 했는데 옆에 있던 이 세종이 그 점괘를 정확하게 풀이해서 조정의 신하들을 깜짝 놀라게 했다는 그런 기록이 실록에 그대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이 정도면 도대체 이 세종은 못하는 게 뭐냐? 음악도 잘하죠. 시도 잘 쓰죠. 그리고 이 꽃이나 석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조예가 깊었다고 실록에 기록되어 있고 도대체 못하는 게 뭐냐고 하는 말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낭중지추라는 말이 있죠. 주머니 속에 들어있는 송곳은 자기가 의식하지 않아도 스스로 자연스럽게 이제 삐져나오기 마련입니다. 충녕대군의 학문 실력도 바로 그러했습니다. 궁궐 내에 널리 퍼지기 시작했죠. 양령의 이 공부를 책임지고 있던 사부들이 여러 명 있었지만 그 사부들이 참으로 안타까워했습니다. 왜 세자인 양령은 충령만큼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안 하고 실력이 저렇게 발전하지 않을까 하는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 마음들이 당연히 아버지인 태종의 귀에도 들어갔겠죠. 그래서 태종은 혹시라도 모르는 차기 권력 구도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했습니다. 그래서 충령에게 야간 독서 금지령을 내렸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부모님이 몸에 해로우니까 밤에 책 좀 읽지 마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얼씨구 뭐 좋다 이런 반응이겠죠. 겉으로는 내가 공부를 얼마나 하고 싶은데 아버지는 왜 그렇게 이 공부를 하지 말라고 하십니까? 하고 그런 말을 할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내심으로는 아싸 하면서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저 같아도 아마 그렇게 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세종은 달랐습니다. 아버지가 야간에 독서를 하는 것을 금지했지만은 다른 말은 참 잘 들었지만은 죽는 신용이라도 하면서 태종의 명을 잘 따랐지만은 야간에 독서를 하지 말라.
이런 태종의 명령에 대해서는 즉각 거부했습니다. 오히려 거꾸로 더 열심히 읽었습니다. 그러다가 직접 진짜 병이 나기도 했습니다. 세종은 재위 기간 내내 크고 작은 질병에 시달렸는데 특히 이 눈병이 심했습니다. 시력이 나빠져서 말년에는 거의 봉사 수준이 되었다고 합니다. 실록에는 내가 근일에 이르러서는 지척지간에 있는 사람과 사물도 제대로 구분하지 못하니 분간하지 못하니 참으로 안타깝도다 하는 말로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기도 합니다. 아마 이것은 세종이 젊은 시절부터 이 몸에 밴 독서, 야간 독서 습관 때문에 생긴 그런 질병이 아닐까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스티브 잡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30살 이전에는 사람이 습관을 만들고 30살이 넘으면 습관이 사람을 만든다. 세종의 독서 습관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독서에 대한 세종의 열정은 왕위에 즉위한 이후에도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야심한 시간에 책을 읽는 것은 물론이고 밥을 먹을 때도 수라를 떨 때도 세종은 옆에 반드시 책을 펼쳐놓고 밥을 먹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세종은 공부벌레, 독서광이었죠. 여러분들이 보면 대단히 질린다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루라도 책을 읽지 않으면 입안에 가시가 생긴다고 하는 안중근 의사의 의록을 온몸으로 실천했던 사람이 바로 세종이었습니다. 이런 독서의 힘을 바탕으로 세종은 공신이 되었습니다. 세종의 독서법에는 근데 특별한 비결이 없었습니다. 많이 읽는 것, 반복해서 읽는 것, 이게 유일한 세종의 독서법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재미있는 일화가 하나 있는데요. 잠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령이 야간에 이 책을 읽지 말라는 자신의 명령을 거부하자 태종은 초강수를 씁니다. 신하들을 보내서 충령이 보는 책들을 모두 회수해 오도록 한 것이죠. 조선시대에는 왕의 말이 곧 명령이었기 때문에 태종이 세종에게 밤에 책을 읽지 말라고 명령한 것도 일종의 법률적인 효력을 가집니다. 그래서 그 법을 지키지 않는 이 충령에 대해서 일종의 그 압수수색 영장을 발급한 것이죠. 그래서 신하들은 이 충령의 방에 들이닥쳐서 책을 모두 다 회수해 갑니다. 그런데 마침 병풍 뒤에 숨겨져 있던 책 한 권이 있었는데 그걸 발견하지 못하고 그냥 가버립니다. 세종은 휴 하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유일한 위안거리는 하나 있었기 때문이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아저씨 저기요, 여기 책 한 권 더 있는데요. 이것마저 가져가십시오 하고 내줬을 것입니다. 잦은 이 반납하지 않았을까요? 저 같아도 그러했을 것 같습니다. 이 병풍 뒤에 숨겨져 있던 그 유일한 책, 이 책이 바로 구소수관이라는 책입니다. 중국 송나라 때 유명한 문인이었던 소동파와 이 구양수가 서로 주고받은 편지글을 모아서 묶은 문학책인데요. 이 책을 세종은 자그마치 1100번, 100번도 아니고 1100번을 반복해서 읽었다고 합니다. 우리 상식으로 생각할 때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겠죠. 근데 사실입니다. 세종은 한 권의 책을 반복해서 계속 읽음으로써 스스로 세상에 대한 이치, 문리를 터득했던 것입니다. 실록에서 세종은 이 자신의 독서법을 스스로 밝힌 적도 있습니다. 통감강목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일종의 역사책입니다. 이 책을 세종은 이 책이 전체적으로 50권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많이 읽은 건 한 30번 읽었고 혹은 적게 읽은 건 한 20번을 읽었다고 합니다. 세종실록 1423년 12월 23일자에 그대로 기록된 내용입니다. 그만큼 한 가지 책을 반복해서 읽으면서 이 물리를 깨우치는 그것이 세종의 유일한 독서 비결이었습니다. 자, 세종은 이런 공부의 힘으로 마침내 왕의 자리에 오릅니다. 세자인 양령의 비행이 날이 갈수록 심해지자 조정 신하들 사이에서는 세자 교체론이 본격적으로 거론되기 시작했습니다. 태종이 양령을 불러서 혼을 내기도 하고 훈계를 하기도 했지만 양령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양령은 특히 이 여자 문제에서 말썽을 많이 일으켰습니다. 어느 양반집 이 첩으로 있던 얼이라고 하는 여자를 이 보쌈을 사다시피 해서 궁궐로 데려와서 살림을 차리고 심지어는 애까지 낳았습니다. 그래서 이 궁궐 내에서도 굉장히 소문이 안 좋게 돌았습니다. 태종이 야, 너 왜 그러느냐 하고 이 나무라니까 이 양령이 뭐라 그랬냐니까 왜 아버지는 첩을 여러 거느리면서 저는 못하게 합니까? 이렇게 이제 항의합니다. 편지를 써서 이 아버지에게 항의를 합니다. 자, 이 조선시대와 지금이 이 기본적인 문화적인 패턴 이런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조금 이 같은 궤도에 놓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은 만약 여러분들이 부모님들이 부모님한테 여러분이 그런 얘기를 하면은 부모님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이렇겠죠. 예, 꼭지가 휙 돌아버릴 것입니다. 태종도 바로 그랬습니다. 그 전까지는 양령이 웬간하게 이렇게 사고를 쳐도 말썽을 부려도 그래 오냐 오냐 하고 넘겼지만은 이 그런 항의성 편지글을 자신한테 띄우고부터는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왕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마침내 세자 교체라고 하는 칼을 빼듭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양령을 세자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결정이 되었고, 양령을 대신할 후보, 이 자기 세자를 누구로 하느냐, 이것이 가장 큰 이제 이슈거리였습니다. 1순위는 양령의 아들이었습니다. 이 장자승계 원칙에 따라서 그게 가장 무난했죠. 특히 태종의 왕비인 원경왕후 민씨가 그 안을 적극적으로 지지했습니다. 그렇지만 신하들이 반대했습니다. 양령의 아들이 워낙 나이가 어렸기 때문에 왕실의 안정을 기할 수 없다. 이것이 이 신하들의 반대 논리였습니다. 2순위 후보는 효령대군이었습니다. 그렇지만은 효령대군에 대해서는 태종이 굉장히 탐탁치 않게 생각했습니다. 효령대군에게는 군주가 될 수 있는 그런 자질이 전혀 없다고 하는 것이 태종의 판단이었습니다. 자식은 워낙 아버지가 잘 알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할 수 있었겠죠. 자, 그러면 이제 남은 것은 셋째입니다. 그렇게 해서 드디어 세종, 충령에게 기회가 찾아온 것입니다. 자, 그러면 누구로 이제 양령이 아들도 아니고 효령도 아니면은 그러면 누구로 세자를 했으면 좋겠느냐 하고 태종이 물었을 때 신하들은 이렇게 현자를 세우십시오. 현자, 어진 사람, 현명하고 어진 사람이란 뜻입니다. 이름은 말하지 않았지만 신하들이 말하는 현자란 충령을 지칭하는 것이었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이름을 노골적으로 거론하면 안 되죠. 그래서 이 마음 속에만 담고 있었지만 충령을 지지하는 신하들이 가장 많았습니다. 조정의 여론이 이렇게 기울자 태종도 마음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충령은 조선의 제4대 임금으로 세자로 책봉되고 불과 2달 이후에 태종이 전격적으로 양위선언을 함으로써 조선의 제4대 임금에 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조선의 왕들 가운데는 독서의 힘으로 자신의 운명을 바꾼 또 다른 남자가 한 사람 있습니다. 바로 정조입니다. 22대 임금인 정조가 바로 그 주인공인데요. 정조는 여러분들도 드라마를 통해서 잘 보셨겠지만은 여러 차례 이 암살의 위협을 느꼈습니다. 세자 시절부터 해서 왕위에 즉위한 초기까지 총 3번에 걸쳐서 암살의 위기를 넘겼습니다. 이 암살의 위협으로부터 정조의 목숨을 구해준 것이 바로 독서 습관이었습니다. 정조는 세종과 마찬가지로 밤늦게까지 이 책을 읽는 것이 몸에 배어 있었습니다. 아버지인 사도세자가 할아버지인 영조에 의해서 뒤주에 갇혀 죽었죠. 그래서 그 사실을 똑똑히 목격했습니다. 그걸 보면서 정조는 자신을 지켜줄 것은 오로지 실력, 공부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절절히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밤늦게까지 이 책을 펴놓고 공부를 열심히 했던 것입니다. 자, 야심한 시각, 궁궐 지붕에서 딸가락거리는 소리가 납니다. 자객이 침투한 것입니다. 그때 만약 정조가 잠을 자고 있었으면 정조라는 임금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야심한 시각까지 정조는 책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딸가락거리는 소리가 들리니까 직감적으로 자객이다
하고 느꼈죠. 그래서 경호원들을 급히 부릅니다. 정조의 다급한 목소리를 들은 이 자객들은 후다닥 도망을 치고 그로 인해서 정조는 목숨을 구합니다. 독서 습관이 정조의 목숨을 구했고 정조의 운명을 바꾸게 했던 것입니다. 조선의 대표적인 공신, 세종과 정조. 그들이 역사에 남긴 메시지는 동일합니다. 세종과 정조는 책을 많이 읽어라, 공부 열심히 해라. 여러분들 부모님들이 흔히 하는 것처럼 그런 말을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럼 무슨 말을 하는가? 최선을 다해라. 매사에 최선을 다하라. 이것이 이들이 공통적으로 남긴 이야기입니다. 세종실록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 이사철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세종의 친척입니다. 친척을 불러서 벼슬 자리를 내리면서 세종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대의 자질은 매우 아름답다. 그런 자질을 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 하더라도 내가 뭐라 말할 수 있겠느냐. 다만 그대가 만약 온 마음과 힘을 다해 노력한다면 무슨 일인들 해내지 못하겠는가. 그리고 정조도 자신의 저서인 홍제전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일에 있어서 시간이 부족하지 않을까를 걱정하지 말고 다만 내가 마음을 바쳐 최선을 다할 수 있을지 그것을 걱정하라. 매사에 최선을 다하는 열정과 노력, 집념, 그것이 세종과 정조를 왕위에 오르게 한 진정한 힘이었습니다. 네, 이것으로 거꾸로 읽는 조선왕조실록 제1강 공신세종 독서의 힘으로 운명을 바꾸다 이런 제목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